안중근은 우덕순을 데리고 다시 하얼빈역으로 갔다. 기관총을 든 러시아 군인들이 역정 광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안중근은 역사한 대합실의 군의 다방으로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다. 다방 2층이었다. 플랫폼에 닿아 있어서 창가에서 철도 복선 구간이 눈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이토가 열차에서 내려서 다방 밑으로 지나간다면 이토를 구경하기는 좋지만 쏘기에는 좋은 자리가 아니었다. 표적이 멀어지면 실탄의 살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 권총은 반동이 약해서 삽시간에 여러 발을 쏘면서도 조준을 유지하기가 수월했지만 이후 사거리가 짧고 살상력이 모자랐다. 바싹 다가가야 급소를 맞출 수 있지만 근접은 위태로웠다. 열차가 플랫폼의 어느 지점에서 정차할 것인지와 열차가 도착했을 때 러시아 경비대, 청나라 경비대의 포진 위치를 짐작할 수 없었다. 순종을 앞세워 만월대를 시찰하던 이토의 사진이 떠올랐다. 이토는 덩치가 작던데 열차에서 내린 이토가 덩치 큰 러시아인들과 섞여 있을 때 표적을 식별해서 조준하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열차가 들어오기 전부터 경비병들이 다방 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있었다. 이 자리는 아니다. 하얼빈역에서 쏘려면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쏴야 한다. 10보 이내로 근접해서 경비병들 사이로 조준선을 확보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안중근의 말을 들은 우덕수는 창밖으로 철도를 바라보면서 줄담배를 피웠다. 우덕순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우덕순이 말했다. 이 자리는 좋지 않다. 구경하는 자리다. 쏘는 자리가 아니야. 애매하다. 표적이 어디로 올지 알 수 없구나. 내려가서 바싹 붙어야 한다. 그렇다. 도착 시간도 확실치 않고 안중근이 한참 후에 말했다. 체가구역으로 가보자. 거기서 철도가 교행한다. 열차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정차한다. 그때 이토가 내릴 수 있다. 자네는 가봤는가? 안 가봤다. 그러니까 가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멀지 않다. 여비가 되는가? 모자라지 않는다. 쏘고 나면 여비는 필요 없다. 채거구는 작고 허름한 역이었다. 역사 주변은 경작지가 없는 초원이었고 러시아 철도 경비병들의 박사가 역정광장에 들어서 있었다. 안중근은 마을로 가서 여관방을 정하고 체가구역으로 나와서 열차 시간을 살폈다. 역사 대합실에 운행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체가구에서 교행하려면 열차들은 대기해야 했다. 체가구 역장은 러시아군 헌병 중령인데 철도 경비대장을 겸하고 있었다. 역장은 이 한산한 역에 최고급 객차 6량을 연결한 이토의 특별 열차가 도착하는 사태에 들떠 있었다. 하얼빈의 가와카미 총영사가 이미 일본 관리들과 얘기 5명을 데리고 이토를 마중하기 위해 체가구를 지나서 장춘으로 갔고 이토의 특별 열차는 26일 아침 6시에 체가구역에 도착해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 9시에 하얼빈역에 도착한다고 역장은 자랑처럼 말했다. 우덕순이 러시아 말로 역장에게 물었다. 특별 열차가 6시에 온다니 역장님이 밤잠을 못 주무시겠소. 경비병들은 밤새 배치될 것이오. 우덕수는 역장에게 빈말을 걸어서 6시를 재차 확인했다. 체가구 역장은 이번 특별 열차와 영접단의 착발 시간과 이동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정보는 실무적이어서 믿을만 했다. 안중근은 러시아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우덕수는 겨우 알아들었다. 여관으로 돌아와서 우덕수는 역장에게서 들은 정보로 안중근에게 말해주었다. 26일 새벽 6시에 체가구역 플랫폼이 안중근의 머릿속에 펼쳐졌다.
장시간 열차 여행에 지친 이토가 새벽 6시에 체가구역에서 내려 플랫폼을 산책할 수 있다. 이토가 산책을 한다면 비서관과 경비병력 러시아 영접인들이 따를 것이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이토를 식별해서 조준사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열차가 정차해도 이토가 산책을 나오지 않고 객실에 머물 수도 있다. 열차가 체가구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도 있다. 안중근은 머릿속에 펼쳐진 구도와 정황을 우덕순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렇다. 어려운 일이다. 체가구에서 놓칠 수도 있다. 안중근이 말했다. 나는 하얼빈을 맡겠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체가구가 중요하다. 네가 체가구에서 쐈는데 못 죽이면 나도 기회가 없어진다. 나에게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기도하겠다. 라는 말은 안중근은 하지 않았다. 안중근이 가방을 열어서 개성 만월대 폐허에서 찍은 이토와 순종의 사진을 우덕순에게 보여줬다. 봐라, 이게 이토다. 우덕순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은 잘 안 보이는구나. 이토는 덩치가 작다. 키 큰 사람들 틈에 섞이면 작아서 식별하기는 쉬운데 그 대신 맞히기 어렵다. 잘 살펴라. 현장에서 얼굴 알아보기는 어렵겠구나. 나도 얼굴은 못 봤다. 신문에 난 사진만 보았다. 수염이 지금도 그대로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느낌으로 총은 느낌으로 쏘는 것이 아니다. 표적을 겨눠서 조준선 위에 올려놓기가 어렵다. 안중근이 가방 속을 뒤적거려서 총알 4발을 꺼냈다. 총알은 충분한가? 충분하다. 서너 발 이상을 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몇 발 더 지니고 있어라. 자네는 여유가 있는가? 나는 탄창 하나면 충분하다. 4발을 주마. 고맙다. 정표로 지니고 있겠다. 안중근이 총알 4발을 우덕순에게 주었다. 우덕순은 손바닥으로 총알을 받아서 안주머니에 넣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 안중근이 말했다. 나는 내일 열차로 하얼빈으로 돌아가겠다. 너는 차가고에 하루 더 남아있어라. 내일 헤어지면 끝이겠구나. 그렇게가 십상이다. 늦었다. 그만 자자. 우덕순이 이부자리를 깔았다. 둘은 나란히 누웠다. 안중근이 어둠 속에서 말했다. 넌 돈 얼마 지니고 있냐? 5루블 있다. 안중근이 일어나 앉아서 지갑을 꺼냈다. 안중근이 1루블짜리 지폐 4장을 우덕순에게 주었다. 4루블이다. 밥값에 보태라. 우덕순은 자리에서 뒤척였다. 멀리서 개들이 무리지어서 우우 울었다. 우덕순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이 있다. 말해라. 자네 처자식이 하얼빈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인가? 며칠 전 평양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도 지금쯤 장춘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부인이 애들 셋을 데리고 오는가? 둘이다. 큰 애는 수녀원에 맡겼다고 한다. 내가 이터를 쏘고 나면 처자식들이 조선 땅에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불러들였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나? 그것은 확실치 않다. 이토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언제 자리 잡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오래된 것 같기도 하다. 자네가 이토를 쏘고 나면 처자식들이 하얼빈에서도 살기가 어려울 것 아닌가. 그렇다. 그렇지만 조선 땅에 둘 수는 없다. 내 처자식들은 처한 형편 속에서 살게 된다. 어렵지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궁금했냐? 처자식 얘기를 꺼내서 미안하다. 그만 자자. 어둠 속에서 연발로 쏘는 총소리가 들렸고 사이렌 소리가 멀리 달려갔다. 안중근은 25일 저녁 8시에 하얼빈으로 다시 돌아갔다. 안중근은 25일 저녁에 김성덕의 집에서 묵었다. 조선에서 오는 처자를
데리러 체가구에 갔었는데 약속이 어긋나서 만나지 못했다고 김성백에게 안중근은 말했다. 김성백의 집에는 늘 조선인 식객들이 서너 명씩 묵고 있었지만 김성백은 안중근에게 독방을 내주었다. 김성백의 집은 하얼빈역에서 가까웠다. 이토의 특별 열차는 26일 아침 9시에 하얼빈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26일 아침 6시에 체가구에서 오덕순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안중근은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할 수 없었다. 밤중에 안중근은 권총을 점검했다. 탄창을 뺀 권총을 오른손으로 쥐고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를 방아쇠에 걸었다. 엄지손가락 둘째 마디로 방아쇠를 90도 각도로 쥐고 직후방으로 당겼다. 공이치기가 공이를 때리고 공이가 뇌간 자리를 때렸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빈 총은 철거덕거렸다. 총의 기계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안중근은 총을 쥔 오른팔을 앞으로 뻗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표적을 향해서 안중근은 조준선을 정렬했다. 총을 쥔 지가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총구는 늘 흔들렸다. 가늠새 너머의 표적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표적으로 시력을 집중할수록 표적은 희미해졌다. 표적에 닿지 못하는 한 줄기 시선이 가늠새 너머에서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보이는 조준선과 보이지 않는 표적 사이에서 총구는 늘 흔들렸고 오른손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는 방아쇠를 거머쥐고 거뭇거렸다. 방아쇠를 당기고 나면 실탄이 총구를 떠나는 순간 조준선은 지워졌고 총의 반동에 손바닥과 어깨에 걸렸다. 비틀린 조준을 다시 회복하고 나면 표적은 다시 안개 속에 묻혔다. 방아쇠를 당길 때 오른손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홀로 독립된 생명체였다. 둘째 마디는 언제 당겼는지도 알 수 없는 정막 속으로 스스로 직후방으로 작동해서 총알을 내보냈다. 그러므로 이토를 조준해서 쏠 때 죽여야 한다는 절망감과 복받침이 그리고 표적 너머에서 어른거리는 전쟁과 침탈, 학살과 기만의 그림자까지도 끊어버리고 둘째 마디의 적과 둘째 마디의 장막과 평온을 허용해야 할 것이었다. 안중근은 지갑을 열어서 남은 돈을 점검했다. 동전을 합쳐서 1루블이 남아있었다. 밝은 날 아침에 일이 끝난다면 1루블은 적당한 액수였다. 안중근은 아침 9시에 하얼빈역의 구도를 생각했다. 구도는 떠오르지 않았다. 현장에 부딪히기 전에는 현장의 구도를 알 수 없었다. 몇 발을 쏠 수 있을까? 1탄을 쏘면은 총성의 역 군해가 술렁거리고 2탄을 쏘면 경비병들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3탄을 쏘면 대응 사격을 하거나 6탄으로 제압할 것이었다. 이때 조준선을 유지하면서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의 평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쏜 자리에 2발을 딛고 서서 일을 끝내야 하는데 몇 발을 쏠 수 있을까? 5발 이상은 쏘기 어렵지만 서너 발이면 충분할 것이다. 1탄 이후에 벌어지는 소란 속에서 고요한 평정을 유지하고 조준선을 찾아가야 한다. 반동을 몸으로 받아가면서 몸은 다시 평온해질 것이다. 평온해진 내 몸을 총알에 실어서 이토의 몸속으로 박아넣자. 안중근은 벽의 한 점을 겨냥하면서 빈 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는 고요해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알지 못했다. 25일 밤에 안중근은 깊이 잠들었다. 러시아 경찰청은 일본인 환영객들에게 사전에 입장권을 발행하자고 일본 총영사관에게 제안했다. 일본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토를 환영하고 싶은 충정이 있으므로 입장권 발행에 반대한다고 일본 총영사관은 러시아 경찰청에 통고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외관상으로 식별할 수 없는데 일본인 틈에 조선인이 끼어들 수도 있다고 러시아 경찰청은 일본 총영사관에게 우려를 전했다. 그 같은 우려는 환영식 분위기를 저하하게 될 것이므로 모든 일본인이 자유롭게 입장하게 해달라고 일본 총영사관은 요청했다. 러시아 경찰청은 일본의 요청을 수락했다.
남자들은 프로코트에 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기모노를 입어라. 용모를 단정히 하라. 어린아이는 데리고 오지 마라. 8시까지 입장해서 지정된 자리에서 도열하라. 일장기는 역전 광장에서 나누어 주겠다고 일본 총영사는 거류민들에게 시달했다. 26일 아침에 하얼빈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고 새벽에 가는 눈이 내렸다. 안중근은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고 하얼빈역으로 나갔다. 안중근은 3등 대합실 2층 다방에 앉아서 차를 주문했다. 기관총을 든 러시아 헌병대가 1등 대합실 출입문을 지키고 있었고 3등 대합실 쪽은 도보 순찰대가 발소리를 울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러시아 헌병대와 일본 영사관 직원들이 역사 입구를 지키면서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소지품을 검색하지는 않았다. 일본인들은 모두 일장기를 들고 있었다.
(26일) 아침에 하얼빈의 기온은 0으로 떨어졌고 새벽에 가는 눈이 내렸다. 안중근은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고 하얼빈역으로 나갔다. 안중근은 3등 대합실 2층 다방에 앉아서 차를 주문했다. 기관총을 든 러시아 헌병대가 1등 대합실 출입문을 지키고 있었고 3등 대합실 쪽은 도보 순찰대가 발소리를 울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러시아 헌병대와 일본 영사관 직원들이 역사 입구를 지키면서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소지품을 검색하진 않았다. 일본인들은 모두 일장기를 들고 있었다. 하얼빈 시내 일본인 요정 주인들이 전속 게이샤들을 데리고 이토를 환영하러 나와 있었다. 꽃무늬 기모노를 입은 게이샤들이 2층 다방에 앉아서 이토의 열차를 기다렸다. 머리를 틀어 올려 드러난 목덜미에 잔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게이샤들은 손거울을 꺼내어 화장을 고치면서 까르르 웃었다. 게이샤들의 일본말 소리가 들렸다. 이토 공작 얼굴은 위험 있지만 사납지는 않았다. 수염도 멋지고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다. 나하고 똑같구나. 이토 공작은 도쿄 게이샤들을 찾으란다. 하얼빈에는 네가 있잖니. 하하 너도 있고. 안중근은 다락방한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덕순이 세가고에서 일을 벌였다면 이토의 특별 열차는 하얼빈역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특별 열차가 하얼빈에 온다면 우덕순은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확실했다. 러시아 헌병 장교가 다방 안으로 들어와서 열차 도착 시간이 임박했으니 모두들 플랫폼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플랫폼에는 러시아 의장대와 군악대, 청나라 의장대, 러시아 군 장교단, 하얼빈 주대 외교단, 일본 민간인들이 도열했고 러시아 재무장관 코곱초프가 미리 와서 이토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토의 열차는 9시 20분에 하얼빈역 플랫폼에 도착했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솟고 열차가 보이기 시작하자 군악대가 열차 쪽으로 관악기를 돌려대고 주악을 연주했다. 일본인 환영객들이 일장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기적 소리를 토해내며 열차는 다가왔다. 열차가 오자 코곱초프가 이토의 객차로 들어갔고 일본 총영사 가와카미가 뒤따랐다. 이토는 객차 안 접견실에서 코곱초프와 마주 앉았다. 이토가 말했고 총영사 가와카미가 통역했다. 러일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니 평화가 다가옴을 알겠다. 일본이 큰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들었다. 가볼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나의 열차 안에서 작은 연회를 열고 공작을 모시고 싶다. 측근들과 함께 오시기를 바란다. 열차 아니므로 소수 인원만 모실 수 있다. 총영사도 함께 오시라. 좋다. 소수의 인원이면 더 오붓하고 친밀하다. 나는 이 러시아 지역 국경 수비대의 명예지휘관을 겸하고 있다. 밖에 도열한 러시아 병대는 나의 부하들이다. 공작께서 내 부하들을 사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사복 차림이다. 귀국의 병대의 결례가 되지 않겠는가? 공작께서 지나치게 예의바르시다. 나와 함께 사열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좋다. 귀국 병대의 위용을 보여달라. 이토는 객차에서 내렸다. 러시아 의장대가 이토에게 받들어 총으로 격려했다. 이토는 손을 흔들어 답했다. 이토는 플랫폼 끝쪽에 외교단에게까지 걸어갔다가 러시아 의장대 쪽으로 되돌아왔다. 코곱초프와 러시아 관리들이 뒤따랐다. 안중근은 러시아 병대 뒤쪽에서 이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악 소리가 커졌다. 소리가 커지면 총소리가 묻힐 터이므로 유리한 조건이고 러시아 의장대들의 부동 자세도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권총은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이토는 더욱 다가왔다. 러시아 군인들 사이로 두 걸음 정도의 틈이 벌어지고 그 사이로 이토가 보였다. 키 큰 러시아인들 틈에 키가 작고 턱수염이 허연 노인이 서 있었다. 저것이 이토로구나. 저 작고 괴제제한 늙은이가 저 오종종한 것이. 안중근은 러시아 군인들 틈새로 조준선을 열었다. 이토의 주변에서 키 큰 러시아인들이 서성거려서 표정은 가려졌다. 러시아인과 일본인들 틈에 섞여서 이토는 이동하고 있었다. 이토는 가물거렸다. 안중근의 귀에는 더 이상 주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시 러시아인들 틈새로 이토가 보였다. 이토는 조준선 위에 올라와 있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가 방아쇠를 직구방으로 당겼다.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다. 총의 반동을 제어하면서 다시 쏘고 또 쏠 때 안중근은 이토의 몸에 확실히 박히는 실탄의 추진력을 느꼈다. 가늠새 너머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이토의 모습이 꿈속처럼 보였다. 하얼빈역은 적막했다. 한창 4발이 남았을 때 안중근은 적막에서 깨어났다. 나는 이토를 본 적이 없다. 저것이 이토가 아닐 수도 있다. 안중근은 다시 조준했다. 안중근은 고요히 집중했다. 손바닥에서 총의 반동이 가득 찰 때 안중근은 총알이 아닌 총구를 떠난 것을 알았다. 이토 주변에 서있던 일본인 3명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을 몸으로 덮쳤다. 안중근은 외쳤다. 코레아 후라. 안중근은 쓰러지면서 총을 떨어뜨렸다. 탄창 안에 쏘지 못한 한 발이 남아있었다.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의 몸을 무릎으로 눌렀다. 안중근은 하얼빈역 철도가에서 묶였다. 국내선 비서관과 시위들이 쓰러진 이토를 객차 안으로 옮겼다. 주치의가 이토의 외투를 벗기고 몸을 살폈다. 이토의 몸 안으로 들어온 총알의 탄도가 교란되어 파행했다. 총알은 이토의 몸속을 휘저은 후 추진력이 다해서 흉곽 안에 박혀 있었다. 이토는 숨을 몰아쉬었다. 비서관이 범인은 조선인이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보고했다. 이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바보 같은 놈. 이토는 곧 죽었다. 이토는 하얼빈역 철로 의해서 죽었다. 황태자 이은은 26일 오후 4시에 도쿄 도리자카 저택에서 이토의 죽음을 알았다. 이은은 마당에서 그네를 타고 놀다가 방으로 돌아와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학과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은은 거울을 보면서 허리에 칼을 쳤다. 시종이 하얼빈 중앙사관에서 도쿄 항공에 보낸 전문의 내용을 이은에게 구했다. 이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태사를 죽였다고? 어디서? 하얼빈입니다. 누가 그랬나? 시종은 말을 머뭇거렸다. 범인은 조선인입니다. 이은은 얼굴이 하얘졌다. 아니 뭐라고? 시종이 이은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다. 왜 그랬더냐? 자세한 것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은은 정신을 수습해서 서울의 황제에게 전문을 보냈다. 손에 피살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폐하께서 일본 흥실에 직접 위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은은 깊이 상심했다. 강하고 또 너그러운 스승 이토가 왜 조선인의 손에 죽어야 하는지, 조선은 무엇이고 일본은 무엇이고, 어째서 조선이 따로 있고 일본이 따로 있으며 조선과 일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이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토의
부제는 조선과 일본 전체의 부제처럼 느껴졌다. 이유는 군복을 벗고 누웠다. 그네 타기도 당구치기도 요지경 놀이도 하지 않았다. 시종이 슬퍼하는 이은의 양태를 메이지에게 구했다. 메이지가 궁인을 보내서 이은을 위로했다. 전하의 슬픔은 인륜에 따른 것이로되 지금은 학업에 전념할 때다. 슬픔을 과도히 하지 마라. 이은의 전문을 보고받고 순종은 한동안 고요히 앉아 있었다. 전문이 황제에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 대신들과 관리들이 이토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대신들도 입을 다물었다. 이토가 죽었다는 소문은 26일 밤중에 장안에 깔렸다. 소문은 소리 없이 퍼져나가서 정막 속에서 설렁거렸다. 통감부는 이 정막의 의미를 난해하게 여겼다. 분석하기 어려운 정막이었고 불어난 폭발력에 내포한 정막이었다. 일본군 헌병대는 통감부와 전국의 분부대, 관공서, 철도, 우편국의 경비를 강화하고 이완용의 집 앞에 무장 헌병을 배치했다. 헌병대는 전국의 조선인 폭도 준동 지역의 민간인과 배일분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것을 각 지구의 밀정들에게 지시했다. 미세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소중하다. 정보를 덧칠하지 말고 날 것으로 보고하라. 불호는 고요함 속에 있다. 라고 헌병은 대장은 훈시했다. 조선 팔도는 고요했다. 순종은 그 고요의 바닥이 두려웠는데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순종은 살 길을 생각했다. 조선의 살 길과 황실의 살 길과 백성의 살 길은 겹치고 또 부딪히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살 길은 슬픔에 있었다. 이토를 죽인 조선인의 병행은 황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황실의 지주이며 황태자의 스승이 이토 공작이 서거한 지극한 슬픔과 그 범인이 극인한 인간 말종이라 할지라도 한국 황제의 신민이라는 참담한 두려움을 속히 내외에 공포하고 조선의 슬픔으로 일본의 분노를 위로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 살 길은 저절로 떠올랐다. 순종은 메이지에게 위로의 전문을 보냈다. 오늘 이토의 공작을 보고 이토 공작이 하얼빈에서 흉악한 역도에게 화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통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위로를 보냅니다. 순종은 전문에서 한국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차마 한국인이라고 쓰지 못하는 심정을 메이지가 헤아려 주기는 순종을 바랐다. 순종은 가나가와현 오이소에 살고 있었다. 살고 있는 이토의 정실 우메코에게도 별도의 전문을 보냈다. 순종은 황실의 모든 잔치를 폐했고 서울에 사흘 동안 가무응곡을 금했다. 순종은 도쿄에서 이토의 연결식이 열리는 시간에 서울 장충단에서 거국적 관민추도회를 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순종은 이토에게 문충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순종은 대신과 관리들과 민간인 대표들을 거느리고 통감부로 가서 이토의 빈소에 조문하고 조익은 10만원을 전했다. 무는 덕을 널리 펼침이고 충은 국가에 헌신한다는 뜻이라고 순종은 이토에게 내린 시호의 뜻을 한국통감 손해에게 설명했다. 손해는 듣고 말하지 않았다. 순종의 슬픔에 의전은 화려하고 엄숙했다. 그 슬픔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가식이라 하더라도 가식이 지극하면 진짜 슬픔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니 마음이 편안했다. 메이지는 감사하다는 전보를 보내왔다. 메이지의 답시는 짧았다.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니 마음이 편안했다. 메이지는 감사하다는 전보를 보내왔다. 메이지의 답시는 짧았다. 이토의 시신을 실은 장송열차는 지체 없이 하얼빈을 떠났다.
장승열차는 6량으로 편성되었고 검은 천으로 상장을 둘렀다. 이토의 시신은 호치불에 덮여서 세 번째 객차에 안치되었고 앞뒤에 러시아 관리와 호승병들이 탔다. 장승열차는 이토가 대련에서 하얼빈으로 온 철로를 거꾸로 달려서 대련으로 향했다. 북경 주재 러시아 대사는 장춘까지 따라왔다. 장춘역에서 의장병들이 조포를 쏘고 받아들여 총으로 열차를 맞고 보냈다. 열차는 새벽에 봉천을 통과했다. 청나라 관리들이 새벽에 철길에서 열차를 맞았고 군악대가 장송곡을 연주했다. 대련역에서 관동군 의장대 한 개 중대가 이토의 시신을 영접했다. 이토의 시신은 대련에서 입관되었다. 군의관들이 시신을 호텔 별관으로 옮기고 유해의 방부제를 주사했다. 유해가 담긴 관은 포르말린으로 채워져 밀봉되었다. 대한제국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 고위 관리들을 데리고 서둘러 대련으로 왔다. 대련항에서 정박 중이던 군함 아키스시마가 이토 시신을 싣고 일본 요코스카항으로 떠났다. 군함이 출항하기 직전에 이완용 일행이 군함에 올라와서 이토의 시신을 분향하고 절했다. 아키스시마가 대련 외항을 빠져나갈 때까지 의장대가 배 쪽으로 총을 받들었고 군악대가 주악을 올렸다. 조선 대목고장 미텔 주교는 이토의 죽음을 10월 26일 저녁 때 알았다. 이토가 절명한 지 10시간 뒤였다. 그날 저녁 미텔은 서울 명동 대성당 주교관에 있었다. 고해소에서 일본인 병사 5명, 청나라 병사 3명에게 고해 성사를 베풀고 주교관으로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젊은 보좌 신부가 하얼빈 교회가 보낸 전보를 주교에게 보고했다. 전보는 26일 아침에 하얼빈역에서 이토가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밖에 정보는 없었다. 미텔에게 오는 정보는 때때로 한국 황실의 정보보다 빨랐고 프랑스, 독일, 청나라 외교관들의 움직임은 통감부의 일본 관리들보다 먼저 입수했다. 미텔에게 직접 닿는 것도 있었고 명동 대성당의 미사나 축일 때 모이는 외교관, 무관 외국인 기술자, 고문관, 귀부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정보가 미텔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아무개 남작 부인이 독감에 걸렸고 아무개 공사의 아들이 홍역을 앓다가 죽어서 양아진 묘지 어린이 묘역에 묻혔고 아무개 참사관이 승진했고 아무개 고문관이 본국으로 전보되었다. 정보들이 명동 대성당에서 유출되었다. 갓쓰고 덮어 입은 한국의 대신들도 성당에 가서 기동량했고 외국 고관의 생일 승진의 귀임에 맞춰서 축의금을 보냈다. 미텔은 토막 정보들을 짜맞추어서 흐름을 파악했고 명동 대성당 주교관에 앉아서 파리, 로마, 북경, 하얼빈, 도쿄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토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미텔은 소식을 전한 젊은 신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미텔은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텔은 이토의 피살이 몰고 올 세계의 쓰나미에 조용히 경악했다. 범인의 국적, 자금, 출처와 배후관계, 정치적 분계에 따라 동북아는 뒤집힐 것이었다. 저녁 무렵에 대성당은 고요했다. 미텔은 그 두려움을 공유할 사람이 없었다. 저녁 6시에 종탑에서 만종이 울렸다. 미텔은 무릎을 꿇고 저녁 기도를 올렸다. 약육강식하는 이 세계의 맨 앞에 서서 몸으로 세상을 끌고
나가던 이토의 고단한 영혼을 하느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그의 수고로움을 가볍게 여기시어 그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위텔은 하느님께 간구했다.